15년 동안 한 15% 정도? 이 정도 꾸준히 벌어왔던 디즈니 경영진들아 내 말 들어라. 지금 너네들 지금 배당 줄 때가 아니다. 오케이, 배당 삭감. 나 이제 배당 삭감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네가 말한 대로 집중할게. 이렇게 큰 대형주가 많이 올라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라. 테크주 중에 마이너스 간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어려운 걸 인텔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인텔 CEO 잘라라. 저는 결국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행동주의 투자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 아이칸이 있고 빌 에크먼이 있고 이제 이 두 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데 그 다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댄 로비라는 분이 있고요. 이 댄 로비 사실 올해 또 재밌는 활동들을 몇 가지 해서 올해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 한 19% 정도 되고요. 물론 뭐 이거를 S&P가 그래도 한 20% 벌었는데 야 똑같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댄 롭도 거의 한 15년 동안 한 15% 정도? 이 정도 꾸준히 벌어왔던 완전히 만만한 투자자는 저는 만만한 아니라고. 정도가 아니라 만만하다고 얘기하면은 섭섭하죠, 진짜.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어쨌든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댄 롭 같은 경우도 그분도 이제 워낙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분도 뭐 한 종목 10개 이 정도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회사들의 간섭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또 댄 롭이 화제가 됐던 게 디즈니였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는 회사이면서 테마파크 같은 걸로도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댄 롭이 디즈니 주식을 왕창 산 다음에 한 1조 원 정도 샀을 거예요.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디즈니 경영진들아 내 말 들어라. 지금 너네들 지금 배당 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디즈니가 배당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회사라는 게 배당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배당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서 네. 미국의 경우는 계속 늘려가는 관성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 관성들도 있고 또 주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배당을 끊으면.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어쨌든 벌면 그 버는 돈의 일부는 어쨌든 간에 계속 배당을 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디즈니가 사실 테크 주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제 막 디즈니 같이 주기도 했고 하니까 막 이렇게 배당을 주곤 했었는데 그 댄 롭이 딱 편지를 써가지고 배당 금지. 배당이지 하지 마. 야, 너네들 그 돈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하라고. 참고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뭐 넷플릭스나 그렇죠. 왓챠 같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올해 뭐 우리나라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댄 롭이 바라보는 거는 디즈니는 컨텐츠가 짱이니까 얘네들이 스트리밍에 집중하면 넷플릭스 안 부럽게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디즈니라는 원래 조직 자체가 약간 관료적인 조직이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메일 쓴다고 바로 듣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뭐 배당도 원래 주던 거니까 뭔가 관행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는 게 있잖아요. 원래 테마파크도 원래 있으니까 어쨌든 테마파크도 뭐 하고 다른 뭐 굿즈 판매 뭐 이런 것들도 할 거고 막 그런 것들의 비즈니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그 댄 롭의 이야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디즈니 경영진들이 오케이 배당 삭감. 나 이제 배당 삭감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네가 말한 대로 집중할게. 라고 하면서 지금 디즈니 주가가 4분기에 아마 거의 이렇게 큰 대형주가 많이 올라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디즈니 주가가. 그래서 댄 롭이 좀 더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 자체가 또 얼마 전에 댄 롭이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또 딱 정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텔입니다. 근데 사실 좀 많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텔은 좀 주변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뭔가 그 지는 해죠. 네, 지는 해거든요. 인텔에 대해서는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인텔이 어떤 그런 좀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반도체 업계의 어떤 그런 CPU 업계의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완전히 좀 놓게 된 업체. 이사수한테 깨졌던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여러 가지로 막 깨지고 있는데 보통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부에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생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사이클이 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산은 뭐 파운드리 업체라고도 하는데 이제 생산은 다른 업체들이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관료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를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생산 같은 경우는 TSMC라고 이제 대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완전히 지금 헤게모니를 쥐었고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라는 게 하드웨어를 정말 많이 하던 업체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애플, 아마존 막 기업들, 구글 이런 기업들이 디자인 우리가 다 할 거야. 생산만 해 너희네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인텔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와중에 원래 인텔의 텃밭이었던 그냥 PC CPU 아니면 서버용 뭐 CPU 이런 것들은 갑자기 AMD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리사수가 이제 딱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인텔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고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텔 CEO 잘라라. 인텔 CEO가 엔지니어가 아니고 MBA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MBA 졸업한 사람들이 훌륭할 수 있겠지만 리사수는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 박사 그렇죠. 박사 MIT 출신이거든요. 박사죠. 네. 네. 리사수 같은 공학 계열 박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델롭 같은 경우는 너네들 할 거 확실하게 하고 정리할 거 확실하게 정리해라. 그거를 좀 고스톱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디자인과 파운드리 생산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사실 약간 델롭의 편지를 보면서 살짝 저는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완전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사실 얘기하진 않았어요. 나랑 만나서 뭐 따로 얘기하자 막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서한은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다음 전략이 좀 명확한 그런 회사라면 인텔의 다음 전략은 모두가 만약에 바라보고 있어. 그거를 내 다음 전략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적인 서한에서는 제가 보기에 좀 말을 아낀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목적은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서한을 보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을 괴롭히는 게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AMD나 뭐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약간 지는 해처럼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온갖 조롱의 대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덴롭은 인텔의 기업 가치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텔의 주가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작년에 테크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인텔 주가가 테크주 중에 마이너스 간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어려운 걸 인텔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유일하게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루급에 속하는 투자자는 이제 반등의 여지를 보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좀 이렇게 좀 유심히 좀 관찰하실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덴롭이 증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나요? 사실 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참고로 그가 3분기 때 가장 많이 이제 매집을 한 게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제일 많이 담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치면 그냥 한국전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를 가장 많이 담아서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네, 유틸리티 업종을 많이 담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경제 회복 이런 거를 조금 바라보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그런 유틸리티 회사들이 사실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오일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통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유틸리티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특이했고, 그다음에 사실 2위가 알리바바긴 해요. 근데 알리바바는 3분기 때 담은 거라 이번 하락 때는 덴롭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예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윈 정도 되는 분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뭐 어저께 CNBC에서는 마윈이 어쨌든 생존했다,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나오고 일은 있긴 아니죠. 했는데, 네. 네. 사실 많은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고, 보통은 덴롭 이번에 인텔 하면서도 덴롭이 서한을 보냈다면서 덴롭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했지, 덴롭이 어디 전화 통화해가지고 인텔 좀 내 말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덴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추측을 할 뿐인데 그 추측을 정확히 하고 잘 하려면은 대표님처럼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의 유튜브 또 정보가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